대통령실이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 취임을 계기로 야당 지도부와 만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무산됐습니다. 어제 박광원 원내대표와 이진복 정무수석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야당 대표의 회동이 대화정치복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초창기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들 만나는 시도를 한번 했잖아요. 마포에서 소주 한잔 하자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 이후로 사실은 좀 경직이 된 것 같아요. 자, 언뜻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패싱하고 박광원 원내대표를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무산이 됐고, 그래서 지금 소윤주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가장 먼저 김치찌개를 끓여줘야 될 사람은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김관섭 변호사님, 대표 패싱하고 본인이 가겠다는 것도 대표와 척을 두는 모양새가 되어서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당연히 부담이 크겠죠. 네. 물론 원칙적으로 이제 서영준 부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사실 이제 대표 먼저 만나는 게 맞죠.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거의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건데. 네. 내가 대통령인데 네. 아무리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제 범죄 피의자와 만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만날 수는 없다. 그게 좀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하고 야당 대표는 분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언뜻 맞는 말 같지만 또 생각해 보면 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야당 대표하고 회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박광원 대표한테 원내대표끼리 회의하면서 이제 대통령 같이 하자 이런 제의 자체는 사실은 뭐 오히려 네.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하고는 안 만나겠다는 취지가 또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표부터 만나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또 그게 또 사실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네. 정말 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원내대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대통령이 나 안 만난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 협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 거 아니냐. 그러면 박광원 원내대표 그래, 좋다. 박광원 원내대표 만나고 와라. 어. 그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아주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마음이라고 봐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이전의 어떤 정치 스타일을 보면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한테 이제 정무수석이 제안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도 입장을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시원하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취재된 바 그리고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상당히 좀 기분 나빠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기분 나쁜 제안 얘기를 한 거죠. 기분 나쁜데 그걸 좀 티를 내더라 뭐 이런 얘기였던 거죠. 표정 관리를 못 할 수도 있고 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정치형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박광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서 박광원 원내대표를 만나겠다. 네. 이거는 지금 야당 대표를 2번 죽이는 겁니다.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 언어를 모르는 것이고,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사로서는 범죄 피의자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검사가 아니에요. 대통령입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설령 본인이 정말 마음에 안 맞더라도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국익 때문에, 국정 운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는. 검사의 사적 감정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는 과거사 다 용서해 주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갔다고 판단했을 때는 국익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임명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전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40~50%, 그러니까 뭐 진보와 보수로 따졌을 때 그 시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불편한 운수를 둘 수 있는 측의 대표로 선출된 분이에요. 그러면 분리해서 봐야죠. 불러서
그런 사법적으로 판단될 부분은 차지하고 야당 대표를 만나서 불편한 논술 들으셔야죠. 가장 정확하게 불편한 논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 운영도 그렇고 본인의 지지율도 많이 안 올라간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신중하고 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에 뭐 저기 미국 방문하실 때 야당에다가 한미 의원 외교 관련해서 공동 대표한테도 미국을 같이 가시자고 아마 용산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이번에 아마 원내대표 박강원 원내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하신 데는 가장 큰 이면에는 민생이라고 하는, 그리고 민생과 관련되어지는 일을 국회에서 하게 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그 파트너십이 어떻게 보면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 간의 회담에서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초해서 아마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지난번에 미국 가실 때에 야당 의원들 모시고 가는 거, 그리고 원내대표 만나는 거, 그렇게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되면은 저는 야당 대표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좀 전격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대통령실의 회동 제안을 두고 민주당 내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글쎄요, 뭐 그렇게라도 만나는 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당 대표인데 예. 당 대표는 끝까지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내대표라도 뭐 올라오면 와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품이 좀 좁은 거 아닌가. 어차피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내대표들 대통령실에 초청을 해서 먼저 대화를 만나는 빨리 것도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뭐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소통이 좀 돼야 하고 만나는 모습도 저도 보고 싶긴 합니다. 어떤 형식이 될지 또 언제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퇴론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의 취임 이후에 비명계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쇄신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까지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사퇴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비명계 원내대표 체제가 되면서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때문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원욱 의원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그게 우려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이원욱 의원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광원 후보를 원내대표로 선택한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한 성역이 없는 쇄신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대표도 당 쇄신 과정에서 예외일 수 없다. 결국 사퇴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쇄신과 통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적합한 원내대표로 박광원 후보를 이제 의원들이 선택을 한 거고요. 성역이 없는 쇄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한 성역이 없는 쇄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 있게 쇄신의 칼을 쥐고 조목두 사건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될 입장에 있다.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거든요. 본인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고 당의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을 내놓고 어떤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참 정신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뭐 복잡하게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있는 와중에 송영길 전 대표 리스크도 터지고 그 와중에 박광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당대표와 뭔가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가 벌어지는 그런 건데 뭐 총선이 다가왔다는 느낌도 확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선이 다가오면 대개 이제 중도층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건 뭐 여야 모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도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중도층이라는 게 원래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이죠.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영으로 갈라진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가 있어요. 네. 근데 총선 승패는 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해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광원 원내대표가 지금 쇄신 얘기하고 오늘 쇄신 의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비명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예를 들어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2차 체포동의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거 하나로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의 쇄신 실적 아마 한 번에 무너질 거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쇄신을 한다고 하지만 그 쇄신의 가장 큰 장애물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건 뭐 아마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박광원 원내대표는 생각이 조금 다르니까 자꾸 중도층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쪽하고 박광원 원내대표 쪽하고 결국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불협화음이 적어도 아마 올 거의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서 뭐 박광원 원내대표는 계속 쇄신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잦아들지 않고 네. 아마 이런 불안한 평화라고 할까요? 민주당 내에서 그런 것이 아마 거의 연말까지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불안한 평화라고 하셨는데 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쇄신 필요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희망을 봅니다. 희망을 본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번에 박강원 체제가 들어왔고요. 원내대표 지도부가. 그다음에 박강원 원내대표께서 따지고 보면 친명계로 분류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아닙니다. 정당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다양성입니다.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있구나. 아직 민주당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좀 국민의힘을 비판을 할까요? 거기는 친윤계로 일색이지 않습니까? 용산에서 오더 받아서 명령받고 최근에도 이진복 수석, 태호 최고위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런 다양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정당이라는 건 결국에는 서로 간에 다른 사람들이 상존해야 되는데 저는 박광원 원내대표 지도부의 이 등장은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서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명계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전체 당 지지율을 답보하는 요인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요. 만에 하나 총선에 걸림돌이 된다면 대표적으로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총선을 대비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이 저는 건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니 이게 근데 현실입니다. 당 소속이니까. 이거 물론 예,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상당히 아니 정당 정치라는 게 원래 이게 그냥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알겠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도 뭐 긍정적으로 지금 내부 상황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아니면 저희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가 뽑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이 한 번에 결선 투표 안 가고 뽑히셨잖아요. 네네네. 그 점에 굉장히 저는 주목을 했어요. 내부적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내대표단을 꾸렸는데 네. 그게 보면은 비명계를 위주로 꾸려듣는 문제를 가지고 아마 뭐 수박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강성 지지층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쇄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저희로서는 정치 파트너로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정치라고 하는 거는 한쪽이 또 잘하면 한쪽이 또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쇄신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박광원 대표가 선출된 것은 민주당에 있어서 좋은 일이고 국민의힘에 있어서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전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였잖아요. 이게 너무나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친이재명의 어떤 행보를 보여와서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또 지탄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이제 합리적인 성향을 가진 박광원 대표가 뽑힌 선출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상당히 지도부가 친이재명으로만 몰려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수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총선을 놔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당에서 민주당에서 아무리 쇄신과 혁신을 부르짖나 하더라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혁신한다 하더라도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사실은 딱 무게로서 짓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총선이 임박하면서는 이제 사퇴를 하지 않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박강원 지금 원내대표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죠. 여러 가지 돈봉투랄지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뭐 아까 불안한 평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불안한 동거가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어제 저희도 말씀을 좀 드렸고 생중계가 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 갔다가 자진 출석했다가 그대로 면담조차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장문을 통해서 또 한 번 정치적인 기획수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를 소환하면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에 대해 말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무파사가 동생 스카의 억울한 음모로 죽고 나서 아들 신바는 쫓겨나게 됩니다. 스카와 하이에나들이 지배하는 밀림은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해도 너무하면 안 됩니다. 물급필반 과유불급입니다. 자, 본인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송영길 전 당대표 당신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그런 지경입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셀프 출두한 송영길의 소영웅주의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소영웅주의라는 것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당직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무슨 독립운동가인 줄 아느냐 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송 전 대표 취재진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프랑스에서 훈장을 받은 그것도 2개나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인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 모욕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검찰에 자진 출두했는데 출두한 걸 두고 쇼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죠. 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86 운동권들의 꼼수, 출두 쇼다. 그리고 시민들조차 누가 보면 송 전 대표가 독립운동가인 줄 알겠다. 그리고 여권에서도 여론을 호도하려는 그런 고도의 계산된 정치적 행보다 이런 지적입니다. 최웅 의원님,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소영웅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진영 간의 여러 가지의 그 논란, 공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송영길 전 대표의 퍼포먼스라는 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네. 문제는 자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어저께 출두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네. 저는 송영길 전 대표 원래 뭐 본인 나중에 이제 구속영장이 혹시 청구됐을 경우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뭐 이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결집 뭐 이런 걸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뭐 송영길 전 대표의 계산이라면 일정한 정도로는 전 소득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장면을 봐가면서 이렇게 비판 일색으로 우리 그 유권자들이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는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게 다수냐?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계산이 다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뭐 무고함, 뭐 답답함 이런 것들을 그냥 토로하는 정도의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로 이해하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 이상 그 무슨 그렇다고 해서 뭐 무죄가 거의 입증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민주당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송 전 대표가 좀 무리수를 던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자세 뭐 이런 거는 보여지는데 실효성은 없어 보이고 약간 좀 어리둥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생각할 때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자기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떳떳하다, 당당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 하지 않은가 뭐 이런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드림으로써 구속영장 기각의 명분을 쌓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둔 것 아닌가. 자, 그러니까 결국 송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은
마치 영웅인 것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영웅주의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 말도 맞고 이현우 의원 말도 맞습니다. 둘 다 뭐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고 또 옹호하는 시각이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출두를 했던 부분들은 정치쇼 맞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네. 근데 송 전 대표는 그걸 알고 출두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 출두의 배경이 득보다 실이 많을 걸 알고 출두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검찰의 수사를 드라이하게 있는 그대로 이정근 씨를 주축을 한 9,400만에 대해서 당내 경선 캠프에서 이게 경비로 쓰였느냐 아니면 매표행에 쓰였느냐 이걸로 수사를 하지 않고 본인으로 넘어와서 별건 수사라고 느낄 만큼의 네. 주변 사람들을 너무 압수수색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정면 돌파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를 하면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는 뭘 해야 됩니까? 정치로 돌파해야죠. 그러니까 저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득보다 실이 많은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면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들도 있지만 네. 이 검찰의 특수부, 반부패 수사부라고 하죠 지금. 그 특수부의 수사 방식이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주변 사람을 다 텁니다.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심리적 고통이 심해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봐서 알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 주위수 분들이 많이 극단 선택을 하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는 가장 그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 때문에 본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뭐 운전 수행기사 옆에 있는 사람 뭐 파리에 여행을 갔는데 뭐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약했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빨리 가서 나를 구속해라라는 배경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불구속을 하는 뭐 염두에 뒀다라고 법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송영길 전 대표의 마음속에는 진심은 그게 아니다.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혹시나 목숨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안 좋은 일이 병고가 생길까 봐 이게 가장 큰 걱정을 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송영길을 정치쇼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너무 뭐 소영주의냐 독립운동가냐 이렇게 비아냥 수준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마음을 엄청 잘 아시네요. 취재를 잘하니까. 취재를 잘. 그 말이 뭐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 어제의 어떤 저런 행동은 쇼로 시작해서 쇼로 끝난 거예요. 네. 우리 서 부대변인이 득보다 실이 많은 거 알면서 했다고 하는데, 아니 어느 정치인이 득보다 실이 많을 거 알면서 합니까? 이제 득이 많을 거 알면서 했는데 지금 실이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여러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 몇 가지 있어요. 검찰이 실제로 소환해놓고 조사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검찰이 소환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본인이 파리에서 들어오기 싫어했어요. 민주당 의총에서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누가 가서 데리고 와라. 그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날 변호사 통해서 이제 부장검사에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면담 요청을 했다는 거죠. 네. 부장검사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왜 검찰청에 오는 거예요? 등록도 안 돼 있고 만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계속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를 구속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네. 나를 구속하라.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주위를 괴롭히지 마라. 네. 나를 구속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말을 하기 전에 구속하라 말하기 전에 내가 다 시켜서 한 것이다. 내가 시켜서 돈 뿌린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책임이 있지.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나를 구속하라. 이건 맞는 얘기죠. 근데 검찰한테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구속하라. 이게 맞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제 얘기는 쉬운데 저 또 이해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서 훈장받은 얘기 2번 받았던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오는가. 자기 자랑으로 나온 거예요. 이 자리가.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의 어떤 저러한 정치적 이벤트 쇼는 뭐 아주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 전 대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갔던 얘기 잠깐 다뤄봤습니다.